쪽 오피스텔 투자 피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투자 돈이 될까요? 이거 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희 쇼킹 부동산 그 블로그 제가 운영을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거기에서도 좀 문의 주시고 이제 쪽지로도 많이 주시는데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니에요. 자, 오피스텔 투자에서 돈 됐다는 분 들어보셨어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피스텔 투자는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었어요. 자, 오피스텔 투자가 정말 돈이 몰렸으면요, 아파트처럼 수십 대 1 경쟁률이 나타났겠지만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겨우 이제 미분양만 면에서 대부분 이제 공급이 됐던 상황인데, 자, 오피스텔 투자가 돈이 될 리가 없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오피스텔 규모 수익률 보면은요, 자, 이게 2018년 온나라 부동산 정보에서 출포한 자료인데, 보면은 이게 서울 지역만 볼게요. 서울 지역 보면은 평균 수익률이 5%예요. 지금 계속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임대료는 비싼데 받을 수 있는 분양가는 비싼데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이제 한정됐다,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5%대 수익률이면 솔직히 굉장히 낮은 편이죠. 자,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앞으로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모르겠지만은 일단 당장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좋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자, 수익형 부동산 상품 주요 변수 있어요. 자, 금과 달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수익형 부동산 상품은 전국의 기준금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 매매 가격은 떨어져야 되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형 부동산 매매가는 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최저금리로 할 때 지금 떨어지는 과정에서 수익형 부동산 상가 투자하신 분들 좀 재미를 보셨는데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한다는 거죠. 자, 당장 8월 달에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7월에 이제 금통위 의사록에서 이제 소수 의견이 나왔거든요. 근데 소수 의견이 나오면 대부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은요, 당연히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 예금 금리하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상품하고 차이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럼 예금 금리가 지금 2.0%에서 3.0% 올라가면은 수익형 부동산이 그동안 5.0%의 수익률을 주다가 6.0%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뜻은 매매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앞으로 비전이 없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적어도 기준금리가 2%대 후반까지 될 때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까지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제 이런 기준금리와의 상관관계 말고도 오피스텔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네 가지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공급과잉 너무 많이 공급됐다는 거죠. 자, 오피스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임대료가 낮아졌다는 뜻이고요. 임대료가 낮아진다는 뜻은 공급과잉이라는 뜻이에요. 자, 공급과잉 면에서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급과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자주 바뀌면서 노후화가 되게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마감재도 아파트 마감재처럼 좋은 걸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 한 두세 번만 바뀌면은 진짜 낡은 티가 확 나요. 한 4년 차 정도 되면 새 오피스텔 느낌 하나도 안 나고요. 10년 차 되면 세입자가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20년 정도 지나면은요, 세입자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90년대에 지어진 오피스텔들 동네 곳곳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그런데 그 네이버 부동산 매물로 한번 보세요. 사진 보시면 정말 못 들어가요.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그럼 마감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붙박이식 마감재가 많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올 수리하는데 평수 대비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노후화가 진행되면 객실만 노후화가 되냐, 뭐 주차장하고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같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가 아파트보다 훨씬 빨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은요, 솔직히 시간이 지나서 20년지, 30년지, 40년지 되면은 아무도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1900한 80년대 지어진 오피스텔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때 지어진 아파트들, 오피스텔들 세입자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요? 빈 공실 많아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부시고 다시 짓는 방법밖에 없는데 토지 가치가 낮아요. 왜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업용지에 지어진 이제 주거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업용 건물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뭐 아파트처럼 뭐 250%, 270%가 아니라 200%, 250%, 270%가 아니라 거의 뭐 500%, 600% 뽑아서 최대한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 한 10평짜리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대지집은 2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2평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동산 방송 봤더니 강남의 오피스텔은 그래도 땅가치, 지금 오피스텔, 강남의 오피스텔 가치 한 2억 정도, 2억에서 2억 7천, 2억 중반 정도 하거든요. 그래도 얘가 가진 땅이 3평이니까 그래도 땅은 남지 않냐, 그래도 사라, 그렇게 권유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오피스텔이 있는 위치는 대부분 상업용지죠. 그럼 이 주거용인 아파트 용지보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비싸게 봐요. 그러면은 이거 대지분이 작아도 상업용지니까 가치가 있지 않냐? 그거는 통건물일 때예요. 통주인일 때 얘기해요. 이 상업용지에 가진 주인이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 주인일 때 가치가 꾸준히 오르는 거죠.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2평, 3평씩 갖고 있다 보면 이건 나중에 애물단지 돼요. 그래서 오래 갖고 있을수록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성으로 다시 모르지만 오피스텔은 그렇게 가치 상승이 있을 리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높은 취득록세 4.5%거든요. 자, 아파트 뭐 이제 9억 이상 아파트는 이제 3억 3%대가 나오는데 4%대가 되다 보니까 거래가 빈번하질 않아요. 자, 이렇게 높은 취득록세가 있으면 솔직히 매매 차익으로 남기기가 힘들다. 그럼 이 네 가지 단점을 끼고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그래, 노후화도 좋고 토지 가치가 낮은 대지지분도 오케이, 높은 취득록세도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세입자가 있으면은, 자, 오피스텔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료는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 안 좋은 이유는 결국엔 공급 과잉이에요. 자, 이게 미사신도시인데 미사신도시 계획 인구가 36,300가구 정도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중심 상업지구가 있어요. 여기 미사역 들어오는 지역인데 종합운동장 밑에 이제 미사역 이 정도 여기가 들어와요. 이 상업용지에 오피스텔이 얼마나 들어온 줄 아시나요? 거의 1만 세대가 들어와요. 오피스텔 1만 세대. 이것도 다 개발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공간에 이제 아파트 한 4, 5개 정도 들어갈 공간에 1만 세대 오피스텔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오피스텔만 있냐? 아니에요. 일반 상가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2개, 3개 단지 들어갈 크기에 1만 세대의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신 분들 마이너스 P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답답하죠. 너무 공급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설이 낡고 뭐 대지분이 작고 이래도 주변에 오피스텔이 없으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공급이 계속된다는 거, 공급이 너무 많이 지속이 됐다는 거죠. 특히 신도시 쪽 오피스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이게 한 번에 공급이 되면 다행인데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 이게 이제 강일동인데 강일동 지역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상업지구가 뽑혀 있어요. 그러면은 대로변에 가까운 이렇게 이제 중심 상업지구는 1층부터 10층까지 다 상가로 빼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여기도 일부 오피스텔은 남아있거든요. 리슈빌, 큐브타워 다 오피스텔이에요. 자, 그럼 이런 큐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이거 사놓고 있으면 새는 잘 나가요. 어떻게든. 왜냐면 이쪽에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래쪽에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오피스텔 많이 구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세입자는, 여기 집주인은, 월세 잘 나오니까 좋다 이러는데, 뒤쪽이 뒤늦게 개발이 돼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 오피스텔들이 계속 뽑습니다. 왜냐? 상가는 이미 이쪽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상가를 분양하려고 하면 분양이 안 돼요. 그러면 1층이나 2층만 상가로 분양하고 나머지는 다 오피스텔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이 큐브 오피스텔이나 강일 리슈빌 오피스텔이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면 뒤에서 자꾸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도 똑같아요. 강남 지역도 자, 상업지구는 끊임없이 합쳐지고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10층짜리 건물을 올린다 치면은요, 자, 1층부터 10층까지 다 상가로 뺄 수 있는 상업용도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층부터 10층까지 뭐 상가 또는 사무실로 채울 수 있다. 그렇게 금싸라기 딱 많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 3층까지는 상가로 빼고 그 이상은 다 오피스텔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피스텔은 수요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상업지구에 누구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구마구 공급할 수 있다. 이게 공급 지속의 문제라는 거죠. 자, 공급이 지속이 되면 그만큼 낙후된 나의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떨어져 나갈 확률이 크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임대 수익률도 장기적으로 떨어진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자, 오피스텔 임대 잘 돼요. 당연히 오피스텔 잘 돼요. 신축 오피스텔, 이렇게 비싼 임대로 누가 들어오냐?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피스텔 임대는 잘 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지만 월세만큼 받는 월세만큼 자산 가치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을 뭘로 보냐? 즉시연금이나 비슷한 상품으로 봐요. 즉시연금만큼 들어오는 월세만큼 가치가 꾸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받은 월세만큼 가격이 떨어져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투자는 쇼킹 부동산에서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오피스텔에 관심 많으신 분들